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전문 기자 조나단 밀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자신의 SNS에 충격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20년간 유대인의 성공을 연구했지만 이제는 한국인들을 주목해야 할 때다. 그의 짧은 글 한 줄이 전 세계 경제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수석 경제 분석가 조나단 밀러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들의 놀라운 성공을 분석하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죠. CNN 경제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해왔는데 특히 유대인들의 경제적 성공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제 관심은 통계에서 시작됐죠. 하버드 교수진의 30%, 노벨상 수상자의 27%, 주요 IT 기업 창업자의 절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인구의 2%도 안 되는 그들이 이룬 성공은 분명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달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유대인 거리에서 3대째 이어오던 식료품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였죠. 처음엔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같은 거리의 한인 마트들은 오히려 성업 중이었거든요. 저는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유대인 상점들이 한인 마트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현상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현대자동차가 도요타를 제치고 글로벌 판매 1위에 올랐다는 소식, LG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다는 뉴스가 연이어 들려왔죠. 한국 기업들이 주요 산업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OECD 통계를 찾아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죠.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였는데 불과 3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더군요. 산업혁명 시대 영국보다 더 빠른 성장 속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 산업 지형도를 바꾸고 있었죠.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브루클린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죠. 유대인 상인들과 한인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죠. 20년간 연구해온 미국 경제의 판도가 제 눈앞에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브루클린의 작은 골목에서 제 취재는 시작됐습니다. 30년 넘게 이 거리를 지켜온 모리스의 식료품점을 찾아갔죠. 모리스는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문 열 때만 해도 이 거리엔 유대인 상점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기 보이시나요? 거리 건너편에 그 가게를요. 모리스가 가리킨 곳에는 24시간 불이 환하게 켜진 한인 마트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였는데도 손님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한인 마트의 성공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다른 시간대에 그 가게를 찾아갔죠. 새벽 4시에 가보니 사장님이 직접 청과물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사모님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 저녁엔 대학생 아들이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는 일시간 일찍 문을 열어봤지만 24시간 운영하는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모리스의 말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상품인데 한인마트가 20% 정도 더 싸더군요. 비결이 궁금해 한인마트 사장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새벽에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르면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교대로 일하니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요. 잠은 조금 못 자도 괜찮아요. 자식들 대학 보내야 하니까요. 이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라고 여겼던 근면 성실함이 한국인들 앞에서는 평범해 보였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브루클린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맨해튼, 퀸즈, 브롱크스까지 돌아다니며 취재해보니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는 밤 10시까지 영업했고 한인 약국은 연중 무휴로 문을 열었죠. 식당은 새벽 2시까지 장사했고 꽃집은 24시간 배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일해요. 30년 된 유대인 약국 주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의문이 커졌습니다. 브루클린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인들의 성공 비결을 고민했죠.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 있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자제품, 자동차, 배터리까지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브루클린 거리의 변화는 세계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 편집장을 찾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이 현상의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으로 가봐야 했죠. 다행히 편집장도 제 의견에 동의했고 3개월간의 한국 취재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죠. 입국장에서 수화물을 찾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5분. 짐을 찾자마자 바로 옆에서 리무진 버스 티켓을 끊어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에 오르자마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깔끔한 가죽 시트, 널찍한 좌석, 무료 와이파이까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초고속 열차,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네온 사인들. 이게 정말 60년 전만 해도 아프리카보다 가난했던 나라의 모습이라니. 첫 취재지는 판교였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떠올리며 왔는데 오히려 이곳이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죠. 삼성,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수백 개의 스타트업까지 모든 건물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개발자들,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장들. 브루클린에서 봤던 한인 마트 사장님들의 근면성이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 대표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차렸다고 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로 일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기획부터 출시까지 3개월이면 충분해요. 직원들이 열정적이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거든요. 다음 목적지는 동대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시장은 한창이었죠. 의류 도매상들은 밤새 물건을 파고 새벽이면 전국 각지에서 온 소매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쉴 새 없이 오가는 오토바이 배달.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추지 않는 도시 같았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죠. 옆자리 학생은 영어 강의를 듣고 있었고 맞은편의 직장인은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조차 낭비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남 한복판에 있는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가게에서 발견했던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이곳에서는 훨씬 더 크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발견한 놀라운 광경은 지금까지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강남의 대치동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거리는 학생들로 가득했죠. 높은 빌딩마다 입시학원, 수학 전문이란 간판이 형광등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취재 허가를 받고 들어간 한 대형 입시학원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학원가를 걷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이 한 손에는 참고서를, 다른 한 손에는 야식을 들고 다음 학원으로 서두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OECD 교육 통계를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수학 과학 성적에서 항상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었죠. 특히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는 매년 최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가 100점을 넘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열람실의 모든 좌석이 꽉 차 있었고 노트북 존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하는 학생들의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죠. 카이스트 캠퍼스에서 마주한 광경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동 불빛이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고 구내 카페에서는 연구 논문을 읽는 대학원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5세에서 34세 연령대 대학 진학률은 70%를 웃돌았죠. 이는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 주요 대학의 아시아 유학생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특히 높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세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학교는 아시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고 카이스트와 포스텍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서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고 있었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의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대치동의 거리를 다시 걸으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루클린의 한인 마트에서 보았던 그 치열한 삶의 방식이 이곳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세계 최고를 향해 달려가는 대학 연구진들. 한국의 교육 현장을 돌아보며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텔을 뛰어넘고 현대가 도요타를 따라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교육에 대한 투자와 열정이 있었기에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의 이면에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 사교육비 부담 등은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바꾼 한국의 이야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고 난 후 더 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이런 성공이 불가능할 텐데 분명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죠. 코엑스몰 지하의 한 찻집에서 현대자동차 생산기술팀 박민석 부장을 만났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이야기는 제가 궁금해하던 한국인들의 특별함을 하나씩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였어요.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죠. 그때 우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 반납을 했습니다. 노조도 파업을 접었고요. 박 부장의 목소리에 묵직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IMF 때는 금 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살리고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나눠 쓰면서 서로를 지켰죠.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브루클린 한인마트에서 보았던 가족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가족이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한국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공동체의 힘으로 극복해왔던 겁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박 부장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직원들의 집요함 때문이에요. 도요타를 따라잡기 위해 매일 밤 품질 회의를 했죠. 한 번은 문제가 된 부품을 개선하겠다고 엔지니어들이 일주일 동안 집에도 안 갔어요. 창밖으로 초저녁 퇴근 인파가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연구소의 불빛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죠. 저기 보이는 건물 15층이 우리 연구소예요. 새벽 2시에 와보셔도 불이 켜져 있을 겁니다. 문득 지난주 삼성전자에서 만났던 젊은 연구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외국 기업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해요. 회의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고 결정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니까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망설이는 사이에 세상은 또 변하니까요. 한국의 이런 특별함은 젊은 세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남의 한 스타트업 대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빨리 시도하고 빨리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늦은 시각임에도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강변의 고층 빌딩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누군가의 열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마음가짐. 이런 특별한 정신이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변화시킨 원동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작은 회로를 그리는 초정밀 기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3나노 반도체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바라본 생산 라인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센서가 나노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모든 공정을 제어하고 있었죠. 이런 기술력이 있었기에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구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세계 최고를 향한 강한 열정이 느껴졌죠.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런 도전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자동차 공장이라는 이곳은 하루 6,000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거대한 제조시설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곳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닌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 현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전기차 생산 라인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제조 기술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였고 인공지능은 모든 공정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했습니다. 테슬라가 전기차의 미래라고 자부하던 시절, 현대차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터리 기술에서도 한국의 저력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25.8%를 차지하며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었죠. LG에너지솔루션은 포드와의 유럽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 SDI는 GM과 손잡고 미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와 공장들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기술까지.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술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제조업 강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기술 강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첨단 기술의 현장에서 보낸 하루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최첨단 기술의 개척자로서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의문은 하나였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가? 그 대답은 제가 다음날 마주하게 될 또 다른 혁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3개월간의 한국 취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이곳에서의 시간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죠.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일시적인 성공, 운 좋은 추격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20년간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을 연구해온 제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고작 3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 현대자동차의 미래 모빌리티 비전, 끊임없이 혁신하는 스타트업들. 이건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닌 미래를 선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였던 것이죠. 지난주 한 벤처 캐피털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시도하고 빠르게 실패하고 더 빠르게 일어나면 그만이에요. 그의 말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해갔죠. 한국의 기업인들과 만날 때마다
이런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들에게서 배운 혁신적 사고방식, 불굴의 도전 정신, 빠른 실행력은 제가 그동안 찾아왔던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 머물지 않겠다고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유대인의 경제적 지혜와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가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3개월을 정리한 원고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을 연구해온 제가 도달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죠. 유대인들은 금융과 미디어, 법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20세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두뇌와 탄탄한 네트워크, 그리고 수천 년간 이어온 상업적 지혜에 있었죠. 하지만 21세기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7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천연자원도, 넓은 영토도, 풍부한 자본도 없었죠. 오직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전 정신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빈손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인의 특별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존의 시스템을 지혜롭게 활용했다면 한국인들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까지 한국은 미래 산업의 모든 핵심 분야에서 세계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혁신 속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이룬 성공을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목격한 한국의 모습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에서 본 최첨단 기술,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미래, 모빌리티의 청사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만들어내는 혁신의 물결까지. 이건 단순한 산업 발전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의 끝없는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세계 1위를 달성하고도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 그들에게 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이라는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해온 한국은 이제 그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20세기가 유대인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전망이 아닌 현실이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시대를 살고 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가 마치 미래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에는 한국이 가진 특별한 DNA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산업, 메타버스가 만들어낼 미래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경험이 아닌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과 같은 혁신의 DNA입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깊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그려나갈 미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20년간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을 연구해온 전문가의 눈을 통해 한국의 저력과 미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죠.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개척자로서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지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